그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렸을 때 정말로 내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나를 숨막히게 한 건 좁은 공간이 아니라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문으로 들어가면 걱정과 안도감이 찾아올 거라고 상상했지만 대신 차가운 무관심, 비난, 그리고 방임이 나를 맞이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지만 남편 민수는 저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고 아들 준호는 끊임없이 저를 비판하며 며느리 유지는 저를 무료 보모처럼 대합니다. 심지어 손자 지민조차 저를 짜증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 순간 잔혹한 진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민수는 애인과의 춤에 빠져 있었고 준호는 제가 지민을 데리러 가는 것을 방해했다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상처투성이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저에게 저녁을 만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대우를 참아왔지만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그들의 발판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앞치마를 던지고 끝났어 라고 말한 순간, 가방을 잡고 이혼을 요구한 순간 그들의 얼굴에 충격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절박하고 당황스럽게 애원했지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힘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 삶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민을 데리러 가는 길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길을 찢는 폭발음이 울려 퍼지더니 곧바로 강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며 저는 고통스럽게 손과 무릎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심장이 흉고를 치며 모든 근육이 공포로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추락이 멈췄습니다. 약해지고 떨리는 몸으로 차가운 금속 벽에 쓰러져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갇힌 젊은 여성은 이미 울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공포에 질려 긴급 버튼을 급히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빠르게 응답하며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고 침착하라고 했습니다. 침착하다. 불가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위험하게 매달려 있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포가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마지막 전화가 될지도 모르는 전화를 걸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입을 열었지만 공포가 목소리를 빼앗았다. 단 한마디도 말하기 전에 그의 짜증난 목소리가 뭐야? 라고 소리쳤다. 춤 중간이야. 이거에 시간 없어. 그는 짜증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불안이 밀려오며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갇혀 있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민에 대한 책임감을 떠올렸다. 긴장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며 준호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지민을 데려오라고 요청했다. 그의 대답은 넌 완전히 무용지물이야. 전화선이 다시 끊어졌다. 눈물로 흐린 시야로 휴대폰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고 남겨두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작별 인사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내 옆에서 젊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그가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내심은 빠르게 사라졌다. 자기야, 나 일해야 해. 오늘 밤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그냥 진정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만약 전화를 끊으면 우리는 끝이야. 아, 제발 이러지 마. 나도 책임이 있잖아. 너는 괜찮을 거야. 밖으로 나오면 전화해. 내가 데리러 갈게. 귀찮게 하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고 턱을 꽉 다물며 눈물을 닦고 그의 번호를 즉시 차단했다. 엘리베이터는 침묵에 빠졌고 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쉬운 삶을 사는지를 생각했다. 상처받은 감정은 단순히 관계를 끊고 떠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민수는 나에게 수없이 전화를 끊었다. 모든 전화는 뭐야? 라는 말로 시작되어 내가 말할 틈도 없이 갑자기 끊겼다.
하지만 오늘 이 전화가 마지막이었다면 그는 전화를 끄는 것을 후회했을까?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오지 않을 후회를 기대하며 생명을 걸지 않을 거야. 나는 살아남을 거야. 단순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님, 무릎이 부어올랐어요. 젊은 여성의 급한 목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깨웠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바지 다리를 잡아당겨 상처를 가렸다. 별일 아니에요. 나는 중얼거렸다. 떨어질 때 다쳤어요. 아, 알겠어요. 괜찮으신지 확인하려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걱정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용감하게 들렸다.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그 좁고 숨막히는 공간에서 우리는 끝이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희망을 붙잡고 기다렸다. 구조대가 마침내 도착해 우리를 구출했을 때 밤이 이미 깊어졌다. 일어난 일 때문에 다른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나는 다친 다리를 끌며 고통스럽게 10층의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내 몸은 피로와 배고픔, 통증으로 떨리고 있었다. 손가락은 문고리를 잡기조차 힘들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준호가 폭발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 드디어 나타났구나. 오늘 내 일을 얼마나 망쳤는지 알고 있니? 나는 문턱에 서서 얼어붙었다. 그는 내가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고 내가 겨우 서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대신 그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지민을 데리러 일찍 퇴근해야 했어.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지 알아? 큰 거래가 마지막 순간에 날아갔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니? 내가 부탁하는 건 단 한 가지뿐이야. 작은 부탁 하나도 못 들어주냐? 정말로 너는 무슨 소용이 있나? 그만해. 소리치지 마. 지민이 숙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잖아. 유진이 지민의 방에서 나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내 존재 자체가 짜증나는 듯했다. 지은, 빨리 저녁을 만들어. 늦었어. 배고프다. 나는 그녀의 말의 날카로움을 흡수하며 깜빡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부엌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 모든 동안 민수는 소파에 널브러져 TV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들은 내 얼굴이 창백해진 것도 고통스러운 걸음마다 다리가 떨리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지 못했다. 갑자기 쓴맛과 불공정함이 나를 덮쳤다. 나는 방금 트라우마를 겪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포에 떨며 무력하게 집으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단 한 사람도 내가 다쳤는지 무서웠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민을 제 시간에 데리러 가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류마티스가 심하게 발작해 움직이기 어려웠고 통증이 뼈를 찌르는 듯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지민을 며칠만 대신 데리러 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통증 없이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요. 하지만 민수는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이웃 나영과 춤 연습이 있었고 그 일이 더 중요했다고 했다. 준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아버지의 화를 내지 않고 그 분노를 나에게 돌렸다. 엄마, 정말 믿을 수 없어. 아빠는 우리를 위해 집을 떠나서 일하며 등을 굽혀서 돈을 벌었어. 10년이 넘게 희생했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잖아.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일해본 적 없잖아. 일의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지민을 데려오는 걸 피하려고 핑계를 대는 거야. 정말 이기적이야. 나는 이를 악물고 그래도 했다. 고통을 참으며 학교 등하교를 반복했고 완전히 지칠 때까지 자신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무력하고 두려운 상태였는데도 준호는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민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연인과의 춤을 추고 있었지만 준호는 아버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소중한 업무 시간을 잃는 것을 선택했다. 이 집에서 민수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하녀, 종에 불과했어요. 결국 무가치하게 취급당했죠. 목구멍에 덩어리가 아프게 솟아올랐고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참으며 눈이 따가웠어요. 수년간 나는 모든 것에 무감각해졌다고 스스로 설득해왔다. 민수의 끊임없는 무관심, 준호와 유진의 끝없는 요구,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나를 반복적으로 베어내는 것. 나는 그 모든 것에 익숙해졌다고,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아마도 다리에서 가슴 깊이 퍼지는 타는 듯한 통증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묵묵히 견뎌온 모든 것의 압도적인 무게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나에게 한 모든 잔인한 일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저녁 준비됐어? 민수의 짜증난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지며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수건을 던져버렸다. 오늘 저녁은 안 만들 거야. 나는 부엌에서 나와 선언했다. 민수는 화난 표정으로 찌푸리며 말했다. 너는 항상 이렇게 느리잖아. 비비안이 이미 문자로 빨리 오라고 했어. 저녁은 잊어. 내가 그냥 건너뛰겠어. 그 말과 함께 그는 일어나 옷을 가볍게 정돈하고 문을 향해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다. 알았어. 곧 내려갈게. 그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거에 열망에 차 있었다. 그 순간 준호가 방에서 나와 분노로 어두워진 표정으로 나타났다. 엄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녁 먹고 싶은 사람은 직접 요리해. 나는 끝났어. 소파에 게으르게 누워 TV를 보던 유진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지은, 이게 무슨 어린아이 같은 짜증이야? 손자도 신경 안 써? 지민이 배고프다고 계속 말했잖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너희 중 누구도 일어나서 뭔가 만들 생각은 안 했어? 너희는 항상 앉아서 명령만 내리잖아. 유진은 팔을 교차시키고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는 요리하는 법도 모르잖아. 준호는 화를 내며 말했다. 제발, 그저 한 끼 식사일 뿐이잖아. 정말 저녁으로 협박하려는 거야? 유진, 지민을 잡아라. 오늘 밤에 나가자. 유진은 나를 노려보며 지민의 방으로 들어갔다. 몇 초 후, 그녀는 내게 들릴 만큼 목소리를 높여 다시 나타났다. 지민아, 오늘 밤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자. 지민의 얼굴이 즉시 밝아지며 기쁨으로 빛났다. 네, 드디어. 그는 환호했다. 그가 나를 지나칠 때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혀를 내밀고 조롱했다. 엄마와 아빠랑 맛있는 음식 먹을 거야. 너는 못 가. 지민은 항상 내 요리를 싫어했고 솔직히 말해서 그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숨기지 않았다. 매 오후 학교에서 그를 데리러 갈 때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요구하며 떼를 썼다. 그의 위장이 예민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 때문에 나를 깊이 원망했다. 나는 그에게 특별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가득 찬 재미있는 간식이라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세게 닫히자 갑자기 집 전체가 기이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마비된 듯 움직이지 못하다가 천천히 소파로 기어갔고 그 위에 쓰러졌습니다. 바지에 천을 끌어올려 다친 무릎을 살펴보았습니다. 멍은 깊은 보라색으로 변해 불안감을 자아냈고
부기는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응급키트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통제되지 않게 떨렸다. 상처를 닦는 소독액이 날카롭게 따가웠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얼굴을 흘러내렸다. 끝내 상처를 닦고 나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극도의 피로감이 나를 덮쳤다. 침실까지 가기 전에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오래 잠들었는지 모르던 중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에 깨어났다. 민수가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캐비넷을 뒤지며 찾는 것이었다. 응급키트는 어디에 있니? 제 심장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이거야. 그가 드디어 내가 다쳤다는 걸 알아챈 걸까? 부끄럽고 절박한 희망이 가슴을 채웠다. 아마도, 정말 아마도 그는 내 부어오른 무릎을 봤을지도 몰라. 정말로 걱정했을지도 몰라.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TV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준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가까이 다가갔다. 아빠, 무슨 일이야? 다쳤어. 얘 갑자기 응급키트가 필요해. 민수는 무심하게, 심지어 무시하는 듯이 대답했다. 아,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야. 나영이 춤 연습 중에 발목을 삐었어. 깨 부어올랐어. 아파 보이네. 순간 누군가 차가운 물통을 뒤집어 엎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어리석게도 허용했던 그 순간의 희망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깨지기 쉬운 유리 구슬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내가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가슴에 마비감이 퍼지며 뼈속까지 스며들었고 차가운 공허함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민수는 응급키트를 집어들고 나영이 기다리는 시간이 한순간이라도 더 길어지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 듯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직전 그는 돌아서서 주저함 없이 명령을 내렸다. 내일 달국을 많이 만들어. 큰 양으로. 내가 나영에게 가져다 줄게. 그녀는 혼자 살고 있고 발목을 다쳤으니 요리를 할 수 없을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준호는 거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무심코 현금을 던졌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 가장 신선한 닭과 야채를 사와. 지민을 데려다 준 후 국을 끓이기 시작해. 더 오래 끓이면 맛이 더 좋을 거야. 나는 그들을 멍하니 쳐다보며 그들의 무심한 잔인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누군가를 돌보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단지 나를 돌보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본 젊은 여자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남자친구에게 무시당하자마자 관계를 끊고 떠난 그녀. 그런데 나는 수십 년 동안 훨씬 더 심한 방임과 감정적 학대를 견뎌왔다.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나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조용히 참는 것, 질문 없이 순종하는 것,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한때 나는 젊고 순진해서 결혼이 내 안식처가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수와 결혼한 후 나는 단순히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는 잔인하고 성질이 급하며 인내심이 없었다. 작은 불편함만으로도 그는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때로는 말로만 폭력을 행사했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학교를 일찍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직업 경험도 이름 아래에 있는 것은 집안일 기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물렀습니다. 저녁 식사가 완벽하지 않으면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너무 크게 울면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한 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며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저를 밤새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결혼한 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소하는 법, 침묵으로 견디는 법,
조용히 배경으로 사라져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민수는 다른 도시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저는 준호를 혼자 키우며 민수의 노모를 돌보고 지쳐가는 날들을 이어가며 집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준호가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자 그는 민수와 저를 도시로 초대하며 이제야 우리도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고향의 옛 이웃들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으니 민수가 나이가 들어 부드러워졌나 봐. 이제 너를 때리지 않겠지? 이제야 평온한 날들을 즐길 수 있겠네. 좋은 날들? 민수는 여전히 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준호는 나를 하인처럼 명령을 내렸고, 유진은 나를 무급 노동자로 대했으며, 내 손자 지민은 공개적으로 나를 경멸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을 모두 바쳤는데, 얻은 건 무급 노예의 지위뿐이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러고 남은 인생을 그들의 차가운 무관심, 무심한 잔인함, 그리고 존중의 결여 속에서 보내라는 건가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그 소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내 머릿속에 메아리 치듯 이별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단순히 이별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이혼. 그 말이 머릿속에 명확히 형성되는 순간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갑자기 벗겨지는 듯했다. 깊게 숨을 쉬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곧게 서서 큰 소리로 선언했다. 이혼하고 싶어. 준호의 머리가 갑자기 들썩이며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 감사하지 않고 이기적인 가족을 위해 더 이상 봉사하지 않을 거야. 떠날 거야. 너희 중 누구를 위해 내 인생의 단 한순간도 더 보내지 않을 거야.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신이 나갔어?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아?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웃을 거야. 유진은 눈동자를 굴리며 큰 소리로 비웃었다. 오, 지은, 이건 갱년기 때문이야? 뭘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비비안, 그저 아빠의 춤 파트너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드라마를 만들고 있잖아. 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며 깨달음이 떠올랐다. 잠깐, 정말로 이게 비비안 때문이야? 엄마, 농담하는 거지? 그저 함께 춤추는 거잖아. 그런 사소한 일로 이혼을 원해? 정말 어이없어. 나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며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 결정은 최종적이야. 생애 처음으로 이상한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그들의 승인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흥분으로 뛰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욕망을 억압해왔지만 이제 그건 끝났다. 나는 결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준호로부터 돌아서서 휴대폰을 잡은 나는 민수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인사도 없이 바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불만스럽게 말했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완벽했어. 쓴웃음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나는 단호하게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다. 준호가 드디어 내가 진지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지며 불안하게 휴대폰을 찾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지금 당장 집에 돌아와. 엄마가 미쳤어. 이혼을 원해. 짐을 싸는 동안 내 소유물의 초라한 공허함이 나를 찌르듯 느껴졌다. 나는 평생 저축하고 희생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는데 이제 떠나기 위해 서 있는 이 순간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이 낡고 다른 옷 몇 벌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치었다. 목구멍에 차오르는 쓴맛을 삼키며 침대 옆 탁자에서 통장도 개인 서류를 꺼내 옷과 함께 가방에 밀어 넣었다.
가방을 지퍼로 닫자 가방은 여전히 아프게 텅 빈 상태였다. 내 인생의 모든 소유물이 가방의 반을 채우지 못했다. 짐 다 쌌어. 준호가 문턱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무심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수는 언제 돌아오니?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그는 무심코 어깨를 으쓱였다. 누가 알아. 비비안이 지금 그를 필요로 하니까 그녀 곁을 떠날 수 없어. 내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준호는 혀를 찼다. 엄마, 그만둬. 연기 그만둬. 그의 미소는 더 깊어졌고 경멸과 잔인함이 섞여 있었다. 내 이 작은 떼쓰기는 그냥 아빠를 비비안에게서 떼어내려는 내가 얼마나 절박하고 어리석은지 보여주는 거잖아.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자신을 봐. 엄마. 당신은 주목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젊은 여자가 아니잖아. 당신이 얼마나 절박하고 어리석게 보이는지 알기나 해. 나는 그를 쳐다보며 더 이상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내가 두 손으로 키워낸 내 아들. 한때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아니, 나는 이 사람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각 단어는 이전보다 더 깊이 찔러왔다. 엄마, 당신은 완전히 과민 반응이에요. 그들은 모두 노인들인데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로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비비안은 남편을 잃었고 아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녀는 혼자예요. 이웃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는 크게 숨을 내쉬며 방 안에 있는 유일한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는 계속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감사해야 해요. 세상에는 우리처럼 당신을 돌봐주는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있어요. 그의 톤이 변했다. 조롱과 경멸이 섞인 목소리였다. 그만해, 엄마. 더 이상 자신을 망신시키지 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생각하기 전에 몸이 움직였다. 퍽! 열린 손바닥이 그의 뺨에 날카롭게 부딪히며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놀라 뒤로 휘청거렸다. 쓴웃음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감사해야 한다고? 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그의 멍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성인들을 위해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요리하고 청소하고 손발처럼 부려먹는 걸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민을 학교에서 데려오기 위해 아픈 몸을 끌고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내 개인 비서처럼 저녁을 차려주는 게 고마워야 해?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내 편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리치며 욕을 먹는 게 고마워야 해? 나는 분노로 바닥에 침을 뱉었다. 고마워라, 개소리. 너는 나를 몇 년 동안 껍질까지 벗겨먹고도 아직도 더 빚진 것처럼 생각하나? 꿈이나 꿔라. 준호는 붉어진 뺨을 만지며 내가 본 적 없는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증오. 순수한 증오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 모든 희생 끝에 받은 첫 번째 진정한 반응은 사랑도 후회도 아닌 증오였다.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준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너는 나에게 요리하고 아이 돌보는 것 말고 뭘 해줬어? 그는 창문 쪽으로 돌며 밖의 도시를 가리켰다. 내 친구들의 부모를 봐. 모두 아이들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실질적인 것을 줬어. 그의 턱이 굳어지며 독이 섞인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너는? 그는 손가락을 휘둘러 내 쪽을 찌르며 말했다. 너는 무가치해. 적어도 아빠는 나에게 차를 사주셨어. 너는 나에게 단 한 푼이라도 벌어서 준 적 있니? 스스로를 부양한 적 있니? 그는 경멸스럽게 웃었다. 넌 그냥 짐덩어리야. 부담일 뿐이야. 그럼 왜 여기서 나한테 설교를 하는 거야? 내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주저하지 않고 그를 다시 더 세게 때렸다. 감사도 모르는 놈. 준호의 머리가 옆으로 휙 돌아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의 얼굴을 덮었지만 나는 이미 신경 쓰지 않았다. 수년간 억압된 분노, 묻혀있던 고통, 그리고 침묵의 인내가 한 번에 폭발했다. 내가 어릴 때 너는 항상 병들어서 병원을 들락날락했지. 할머니는 너를 짐이라고, 돈 낭비라고 불렀어. 치료비를 내주지 않았어. 누가 너를 등에 업고 이웃집을 돌며 돈을 빌려서 의료비를 마련했는지 알아. 나는 그의 눈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가 나를 판단하냐. 내가 돈을 벌지 않았다고. 내가 일하지 않았는지 아냐. 내가 3살 때 내 아버지의 여동생이 나에게 너를 버리고 할머니에게 보내라고 했다. 도시로 가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너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너를 맡길 수 있었겠냐. 너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나는 공허하고 쓴웃음을 내뱉었다. 그때 너는 내 짐이었어, 준호. 하지만 내가 너를 원망했어. 너를 탓했어. 아니야. 너는 내 세상의 전부였어. 너를 무엇보다도 더 사랑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떨렸지만 기억나지 않는 말들을 내뱉으려 했다. 그는 수년간 나를 얕보며 나를 가족의 무급 가정부로만 보며 살아왔다. 단 한 번도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얼굴을 닦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내 아버지는 집을 떠나 1년이 넘게 일하셨고 내가 그가 고통받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첫 10년 동안 그는 단 한 푼도 집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걸 알아. 우리 가족을 살아가게 한 건 나였다는 걸 알아. 내가 먹은 모든 식사, 입은 모든 옷, 아플 때 병원에 간 모든 비용, 그 모든 게 내 몫이었어. 내 목소리는 원초적인 감정으로 갈라졌다. 당신은 그가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나요? 짧은 쓴웃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드디어 오랫동안 억누르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눈물에는 수십 년간의 상처, 피로, 그리고 침묵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숨을 막으며 제대로 된 말을 만들려고 애썼다. 엄마. 그는 결국 내게 손을 뻗었지만 나는 즉시 손을 빼며 그의 손이 어색하게 공중에 떠있게 했다.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나는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눈물을 닦고 숨을 가다듬은 후 차가움에 가까운 평온함으로 말했다. 준호, 나는 너에게 빚진 게 없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었어. 너는 나를 판단할 권리도 비난할 권리도 없어. 준호는 떨며 얼굴을 찡그렸고 아마도 후회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내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이기적이었고 너를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잠시 멈칫했다. 준호가 사과하다니.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서 이제 그를 믿을 수 없었다. 예상대로 잠시 후 그는 다시 내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엄마, 진정하자. 알겠지? 오늘 밤 일은 잊어버리자. 예전처럼 돌아가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 날카롭고 유머 없는 웃음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다. 추측해보자. 너는 여전히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준호는 분명히 당황해하며 움찔했다. 아니야, 엄마. 그게 내 뜻이 아니었어. 설명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를 끊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는 이 가족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어. 젊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바빴고 이제 늙어서도 변한 게 없어. 나랑은 거의 말도 안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간병인처럼 굴고 있잖아. 난 지쳤어. 준호 완전히 지쳤어. 그는 급히 머리를 흔들며 민수를 옹호했다. 엄마,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약이에요. 그는 그냥 이웃으로서 도와주는 거죠. 심각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를 한동안 침묵으로 바라보더니 부드럽지만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이에요.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보죠.
민수와 나영은 단순히 춤 파트너가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나는 알아차렸다. 그들의 은밀한 시선, 오래 머무는 손길, 그리고 나영이 남편을 잃은 후로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친밀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혼. 당연히 이혼할 거야. 하지만 조용히 떠나지는 않을 거야. 나영은 1층에 살았다. 그녀의 큰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구역질나게 친밀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쓴웃음을 지을 뻔했다. 부드러운 황금빛 조명 아래 나영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 한 다리를 민수의 무릎에 가볍게 올려놓고 약하고 무력한 처녀를 연기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발목에 연고를 바르며 마치 귀중한 것을 다루듯 부드럽고 다정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우리 함께한 모든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었다. 내 눈이 좁아지며 입술이 차가운 비웃음으로 휘어졌다. 이게 단지 이웃 간의 배려였단 말인가. 내 옆에서 준호가 손으로 휘저으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과장이에요. 아빠 얼굴 보세요.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요.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어요. 늦었는데 이걸 정말 해야 했나요? 입 다물고 계속 봐.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민수는 약을 바르는 것을 마치고 나영이 살짝 움찔하자 몸을 숙여 그녀의 발목을 부드럽게 불어주었다. 준호는 긴장된 목소리로 웃으며 상처에 바람을 불어주는 건 완전히 정상적인 거잖아.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갑자기 끊겼다. 민수가 갑자기 나영을 끌어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 장면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나영은 그를 가볍게 밀어내며 속삭였다. 커튼을 닫아. 민수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눈이 마주쳤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 어둠을 밝히는 강한 빛이 번쩍였다. 내 전화기에 카메라 플래시가 실수로 켜진 것이었다. 아, 미안해. 플래시를 켜놨네.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크게 들렸다. 잠깐, 그 목소리. 나는 돌아서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미경이 거기에 서 있었고 그녀는 혼자 워전트. 어떻게든 그녀는 전체 팀을 데려왔던 거다. 미경에게만 말했었는데 이제 옛 친구들 한 무리가 나타난 거였다. 이들은 평소에는 뻣뻣한 무릎과 아픈 등 때문에 끊임없이 투덜대던 여자들이었지만 흥미로운 소문을 감지하자마자 그레이하운드 무리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 7명이 완벽한 포어메이션을 이루고 서서 모두 휴대폰을 들고 순간을 포착하려 하고 있었다. 안에서는 나영이 비명을 지르며 민수를 밀쳐냈다. 그녀가 걷기조차 힘들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발로. 완벽했다. 민수는 당황하며 목소리가 떨리며 미경 쪽으로 돌았다. 미경,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뭘 찍었어? 미경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허리에 얹었다. 아, 무슨 말이야, 민수? 우리는 그냥 저녁 산책 나갔을 뿐이야.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 준호는 완전히 분노에 휩싸여 미경의 전화기를 향해 절박하게 달려들었다. 그거 보여줘. 남의 사람을 함부로 녹화할 수 없어. 준호가 소리치며 미경에게 달려들었지만 미경은 재빨리 피하며 전화기를 움켜쥐고 승리적으로 웃었다. 조심해. 내 무릎이 안 좋아. 만약 나를 다치게 하면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경고했다. 다른 여성 중 한 명이 웃으며 휴대폰을 높이 들어 보였다. 진정해. 여자들 이미 그룹 채팅에 보냈어. 휴대폰 있는 사람 누구나 직접 확인해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공포에 휩싸였다. 지워. 지금 당장 지워. 미친 할망구야. 하지만 여성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미 늦었어. 그 순간 민수가 분노로 얼굴을 찌푸리며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 미친 놈들, 뭘 하고 있는 거야? 미경은 입을 손으로 감싸며 메가폰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모여보세요. 바람 피운 남편이 왔어요. 순식간에 거리 양쪽의 창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몸을 내밀었다. 미경은 민수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이 사람이 민수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나영, 그녀의 남편이 죽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이미 결혼한 남자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우리가 모두 카메라에 찍었어요. 궁금한 사람, 아서 봐요. 입을 닫아라.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 민수는 소리쳤지만 미경은 굳게 서서 당당하게 웃었다. 아, 내가 민수 씨의 약점을 건드렸나? 왜 그렇게 방어적이야?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논의하는 게 화가 나나? 민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7명의 여성들이 늑대가 사냥감을 포위하듯 그를 둘러쌌다. 한 여성이 조롱조로 말했다. 여러분, 이분이 민수와 그의 사랑하는 나영이에요. 그들은 몰래 다니려고 했지만 커튼을 닫는 걸 잊어버렸네요. 마치 관객을 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여성이 나영을 노려보며 끼어들었다. 당신 남편은 무덤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어? 올림픽급 속도네. 공연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거리에서 공연이나 해. 우리가 박수 쳐줄게. 세 번째 목소리가 극적으로 끼어들었다. 사실, 여러분, 몇 달 전부터 알아챘어요. 이 두 사람은 모두의 등 뒤에서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군중 사이에서 일제히 놀란 숨소리가 퍼지며 속삭임이 이어졌다. 오 마이 갓, 나영의 남편이 그 관계 때문에 충격으로 죽은 걸까?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 민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고 나영은 쓰러질 듯했다. 나는 멀리서 팔을 교차한 채 편안하게 서서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콜라는 경찰이 도착하면서야 가라앉았다. 그때 민수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며 완전히 수치스러워 보였다. 그 광경은 동네의 화제가 되었고 모두가 그 장면을 보거나 들었다. 나는 그가 맹목적인 분노로 방을 오가며 완전히 정신을 잃은 모습을 지켜보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다. 순수하고 필터링되지 않은 만족감. 그것은 화려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다가오는 폭풍처럼 어두웠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의 분노가 폭발했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미친 여자야, 이게 내 짓이냐. 그의 분노에 차분하고 차가운 미소로 맞서며 나는 분명히 대답했다. 네, 내가 했어. 그래서 뭐. 민수는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고 그 소리가 방 안을 울려 퍼졌다. 독사 같은 여자야. 나는 내 남편이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신시킬 수 있나. 준호가 민수 뒤로 방에 들어섰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분노와 좌절로 눈이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야?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 있었든 사적으로 해결했어야지. 누가 공공연히 가족의 더러운 빨래를 널어놓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이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서겠어? 내 자존심은 어디로 갔어? 준호를 보지도 않고 나는 손가락을 들어 민수를 가리켰다. 그 질문을 내 아버지에게 해봐. 그가 나영을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추행했잖아. 그가 너를 욕보인 거야. 준호는 충격에 휩싸여 갑자기 침묵했다. 민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목소리가 통제되지 않는 고함으로 변했다. 너는 미쳤어.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그는 문 쪽을 향해 손가락을 찌르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혼해. 지금 당장 이혼해. 내 집에서 나가. 물건 챙겨서 당장 나가.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정확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이를 길게 끌거나 나를 놓아주지 않거나 여기서 영원히 가둬두려고 할까봐 걱정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가 직접 나를 내쫓고 있었다. 완벽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차분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이미 챙겨둔 가방을 집어들었다. 몇 시간 전부터 떠나기 위해 준비해두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 집 그리고 이 비참한 삶을 영원히 뒤로 남겨두고 떠나기 위해 걸어 나왔다. 하지만 문에 손을 뻗는 순간 민수가 갑자기 내 길을 막았다.
거기서 멈춰. 그는 좁혀진 눈으로 내 가방을 노려보며 악의적인 빛을 내뿜으며 속삭였다. 그걸 내려놔. 그는 잔인하게 소리쳤다. 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이 집의 모든 것은 내 돈으로 샀어. 너는 빈손으로 나가야 해. 그 말의 무모함이 나를 강하게 때려서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느리고 쓰라린 웃음이었다. 의도적으로 차가운 웃음이었다. 단 한마디도 없이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준호는 내가 항복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신 나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걸어갔다. 몇 초 후 나는 긴 날카로운 주방 칼을 움켜쥐고 나왔다. 준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고 민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나는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며 위험하게 빛나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민수, 잘 들어. 만약 내가 평화롭게 떠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둘 다 함께 끝장날 거야. 그 순간 시간은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 내가 이 칼을 들고 내 아이와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날로 돌아갔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집에서 내 소위 가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향해 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준호는 당황하며 우리 사이로 뛰어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진정해. 말만 하자. 후회할 일을 하지 마. 진정해. 나는 칼을 살짝 들어 빛에 반사되게 하며 되물었다. 너희들은 내가 그냥 맞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희의 잔인함을 오랫동안 참아왔다고 해서 결코 맞서지 않을 거라고. 점토 인형에도 불꽃이 숨어 있다. 그리고 너희는 드디어 나를 너무 멀리 밀어냈다. 민수는 눈에 띄게 움찔하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계속 욕을 퍼부었지만 목소리는 이전의 강렬함을 잃었다. 미친 할망구. 내 눈이 더 좁아졌다. 민수,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각 단어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도망갈 애인 따위는 없다. 나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만약 계속 나를 괴롭히려는 거라면 한쪽 눈은 항상 뜨고 자는 게 좋을 거야.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이 가빠지며 옆구리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강잉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동자에 비친 두려움은 분명했다. 나가라. 그는 결국 목이 메어 말했다. 그저 그 가방을 들고 나가라.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갑자기 그는 짜증나서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야 했어? 왜 그렇게까지 밀어붙였어? 나는 천천히 돌아서며 단호하면서도 완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먼저 나를 밀어붙였기 때문이야. 그 말과 함께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서며 걸어갔다. 이혼 후 민수는 나를 망신시키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영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관계를 결혼식처럼 축하하는 화려한 파티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문 앞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했다. 모두의 주목을 끌기 위한 공개적인 축복이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나영은 제 작은 선물을 보고 이웃 전체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그들의 파티 계획은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민수는 귀한 나영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가정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집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옛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며 웃었다. 일부는 두 악당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간 것이 불공평하다고 동정했다. 미경은 당연히 가장 분노했다. 만약 내가 너라면 그녀는 열정적으로 선언했다. 그들이 집을 그렇게 쉽게 차지하게 두지 않았을 거야. 그의 비참한 인생 동안 매일 그를 괴롭히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렀을 거야. 그녀의 강렬한 말에 나는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누가 더 고통을 겪을지는 시간이 보여줄 거야. 나는 가볍게 대답했어요. 게다가 민수에게 내 인생을 더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 잠시 후 미경이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 내 옛집으로 이사 오지 않을래.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고, 어차피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잖아. 미경이 선의로 말한 걸 알았지만, 나는 임대료를 내겠다고 고집했다. 몇 번의 장난스러운 다툼 끝에 그녀는 내 양심을 달래기 위해 상징적인 금액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았던 숨막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했다. 미경의 옛집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있었다. 첫날부터 집 전체를 깨끗이 청소했고 마당 근처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다음 날 시장 가서 꽃과 채소 씨앗을 사기로 계획했다. 저녁이 되자 온몸이 쑤시지만 이번에는 좋은 피로였다. 그날 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잘 잤다. 다음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밝은 하늘을 보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당황했습니다. 늦었어. 지민이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학교에 늦을 거야. 부엌으로 달려가 아침을 준비하려다 갑자기 방향을 잃고 멈춰섰습니다. 잠깐, 여기가 어디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현실이 서서히 깨달아졌다. 지민을 학교에 데려갈 필요가 없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진정으로, 완전히, 놀랍도록 자유로워졌다. 수년간 아침은 지치게 만드는 전투였다. 지민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짜증을 내며 그를 재촉했고, 우리는 종이 울리기 직전에 겨우 학교에 도착했다.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항상 서두르고, 항상 지쳐 있었고, 끊임없이 소모되었다. 하지만 이제 삶은 마침내 느려졌고, 그 사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꽃을 가꾸고 신선한 채소를 키우며 햇빛을 쬐는 날들을 보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선희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내 새로운 이웃으로 내 나이쯤 되어 보였고 이상하게도 항상 내가 요리를 할 때 정확히 나타났었다. 어느 오후 선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가볍게 걸어와서 밝게 말했습니다. 지은, 나는 요리를 전혀 못해. 같이 식사해도 될까? 식료품비는 내가 내줄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건 혼자 요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함께 있는 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선희는 솔직하고 유머러스하며 필터 없는 성격이었다. 저녁마다 식사 후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고 웃으며 장난꾸러기 청소년처럼 시간을 보냈다. 삶은 완벽했다. 오늘까지.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준호였다. 미소가 사라지고 주름진 표정이 되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며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돌아와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가 연락했을 거라는 건 예상했죠. 미경이 이미 모든 걸 알려주었으니까요. 제가 떠난 후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진과 준호는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택대출, 자동차 할부금, 지민의 비싼 피아노 레슨 비용,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민수의 새 가정부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그 가정부는 나영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사람이었다. 유진은 결국 폭발해 나영에게 민수의 새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영 버릇없고 귀여움을 독차지한 은 바닥을 닦다가 우연히 발목을 삐었다. 그녀는 즉시 침대에 누워 5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는 절망에 빠졌고 그녀를 끊임없이 돌보며 왕비처럼 대했습니다. 유진은 한계에 달했지만 민수를 대면할 용기가 없어 대신 가정부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 여성은 몇 날을 버티다 결국 가방을 챙겨 집을 뛰쳐나갔고 거리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떠났습니다. 너희 가족은 저주받은 가족이야. 이렇게 독한 가족은 처음 봤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이웃들은 민수 가족을 전염병처럼 피하기 시작했다. 가정부가 없자 지민을 돌보는 책임은 나영에게 전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지민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녀는 유진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지민을 복수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 어느 오후, 그녀는 지민에게 튀긴 닭다리 5개와 아이스크림 3개를 먹도록 의도적으로 부추겼다. 그날 밤, 지민은 통증으로 몸이 구부러진 채 병상에서 비명을 지르며 응급실로 실려갔다. 유진이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자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나영을 찾아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 소리는 간호사들까지도 놀라게 했다. 두 여성은 서로 물러서지 않았다. 민수는 절박하게 중재하려 했지만 혼란 속에서 나영이 그를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완벽한 작은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휠체어에 갇힌 민수는 나영을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며 나를 보냈습니다. 미경이 어젯밤 이 이야기를 처음 들려주었을 때 저는 디저트를 삼키다 웃겨서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카르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미경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즉시 드라마틱하고 눈물겨운 연기를 시작했다. 엄마, 지민이 병원에 있어요. 어젯밤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방금 수술을 마쳤어요. 가엾은 지민, 그는 아직 어린 아이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죠? 저는 침묵을 지키며 차갑게 들었어요. 준호는 제 반응이 없자 즉시 전략을 바꿨어요. 엄마, 제발 돌아와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어도 지민에게는 항상 할머니예요. 지민이 잠들 때마다 엄마를 부르며 울었어요. 엄마,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듣는 동안 내 눈썹이 점점 더 찌푸려졌다. 준호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조작적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한 적이 있었을까? 이건 지민에 관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무료 베이비시터를 필요로 하는 거였다. 같은 거짓말, 같은 지겨운 수법. 마지막으로 나는 폭발했다. 정말 내가 그 정도로 바보라고 생각하나? 준호? 나를 그리워해? 나를 필요로 해? 웃기지 마. 너는 단순히 이용할 사람이 다 떨어졌을 뿐이야. 너희들이 나영을 너희 집으로 초대했잖아.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어쨌든 운이 없었어. 너희가 이 혼란을 만들었으니 너희가 정리해야지. 그리고 민수? 그저 휠체어에 갇혀 있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목을 부러뜨렸어야 했어. 다음에 그가 죽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장례식에 참석하러 기꺼이 돌아올게. 안녕. 생각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긴 한숨을 내쉬며 수년간 지고 있던 엄청난 부담을 벗어던진 듯한 느낌이었다. 선희는 전체 대화를 지켜보며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지, 지은, 내가 그에게 쉽게 넘어갈까 봐 걱정했어. 그녀는 웃으며 고백했다. 내가 직접 내 전화기를 빼앗아 욕을 퍼부을 뻔했어.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진정해. 선희. 아직 완전히 정신을 잃진 않았어. 선희의 미소는 서서히 더 깊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으로 변했다. 너는 왜 내가 여기 혼자 있게 됐는지 묻지 않았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마 이미 대충은 알아챘을 거야.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 선희는 망설이다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네. 그리고 아니야. 짧은 침묵 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희는 메인주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마을은 신선한 해산물과 로브스터로 유명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결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부라고 부르길 좋아했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해의 배에 몇 번이나 올랐는지 세어보면 두 손으로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들의 가족은 항상 극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선희는 도시로 이사가서 수년간 쉬지 않고 일하며 돈을 모았다. 결국 그녀는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가 그걸 인정했나? 한 번이라도 감사해 했나? 아니었다.
대신 그는 그녀를 깊이 원망했다. 그는 아내에게 가족을 부양하게 하는 남자가 무슨 남자가나?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녀는 혐오스럽게 해상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왜 진짜 일을 하지 않는지 스스로 묻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희는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학비, 결혼식 비용을 부담했고 심지어 그의 자녀를 키우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마침내 쉴 수 있을 거라 희망했지만 그때 그녀는 소위 최선의 친구가 수년간 남편과 비밀리에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선희의 전체 가족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곁에 서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준호가 민수 편을 들었던 것처럼 그녀의 아들도 즉시 아버지를 선택했다. 너는 항상 일만 했어. 내 아들이 나에게 말했다. 선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는 우리 곁에 없었어. 다은이 우리를 돌봤어. 선희는 충격으로 쓰러져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회복된 후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몫의 돈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엔디드 업 히어. 선희는 공허한 웃음으로 결론을 내리며 고통과 결의가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나는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그의 아이들 교육비를 냈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충분히 있지 않았다고 탓했어. 그녀의 웃음은 쓰라리고 차가웠다. 일할 때는 소홀했고 일하지 않을 때는 무용지물이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선희.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 그들에게 있는 거야. 만약 우리 가족이 깨졌다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돼.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 우리를 봐 함께 살고 서로 돌보며 예전보다 더 행복해. 이게 바로 가족이 느껴야 할 감정 아니야. 선희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다가 서서히 밝은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내 말이 맞아.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야.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눈이 빛나며 들떴다. 지은, 알지? 우리는 충분히 신 것 같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해. 나는 놀라게 찡그렸다. 돈. 선희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 훌륭한 요리사야. 온라인 음식 채널을 시작하자. 내 레시피를 촬영해서 올릴 거야. 나는 망설였다. 사람들이 정말 그걸 위해 돈을 낼까? 물론이지. 선희는 자신 있게 주장했다. 이미 모든 걸 알아봤어. 내가 해야 할 건 요리하는 것뿐,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게. 그녀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믿어. 이건 좋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영상 제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선희의 지시를 세심하게 따랐습니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했고 갑자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상이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곧 첫 번째 유료 스폰서십이 도착했습니다. 선희가 첫 광고 수익에 내 몫을 건네주자 나는 돈을 내려다보며 강력한 감정이 밀려왔다. 자부심, 흥분, 자신감, 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한 번에 밀려왔다. 평생 혼자서 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 손에 증거를 쥐고 있었다. 이 돈은 내가 스스로 벌어들인 것이었다. 우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 수를 늘리며 숫자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선희는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된 듯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멋진 장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리듬을 타고 흘러가던 그때 준호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창백하고 지친 얼굴로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었다. 엄마, 정말로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그는 울부짖었다. 엄마가 떠나신 후로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직장을 잃었고 유진과 매일 싸우고 있어요. 이제 그녀는 저를 떠나고 지민을 데려가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엄마, 나한테 남은 건 아무도 없어. 엄마는 항상 나를 가장 사랑하셨잖아. 맞지? 그때 가장 큰 농담이 나왔다. 아버지도요. 그는 급히 덧붙였다. 아버지가 만약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면 나영을 바로 버리고 엄마와 재혼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는 모두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연극이었다. 미경이 이미 모든 걸 알려주었다. 그들의 집은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나영은 민수의 끊임없는 분노와 통제적인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소리쳐 욕하고 때리며 하인처럼 돌보라고 요구했다. 목욕시켜주고 밥을 주라고. 내가 수십 년 동안 겪어온 바로 그 대우였다. 이제 두 사람은 끝이 없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파트 전체의 벽을 흔들었다. 그것은 시적이었다. 그것은 영광스러웠다. 준호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 나왔다. 차분히 손을 돌리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꺼져. 준호는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건 옛날의 내가 아니었다.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수개월간의 요리 콘텐츠 덕분에 내 칼솜씨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는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나 안 나갈 거야.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일자리를 잃었어. 모기지 납부 기한이 지났어. 다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은행이 집을 가져가. 내 선택은 두 가지야. 집에 돌아오거나 돈을 줘. 왜냐하면 나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니까. 나는 그를 침묵으로 응시했다. 그러더니 손목을 한번 빠르게 휘둘러 칼을 던졌다. 칼은 그의 귀에서 몇 인치 떨어진 나무 문틀에 박혔다.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목이 메인 신음을 내며 공포에 휩싸여 뒤로 휘청거렸다. 아직도 안 가. 나는 낮은 목소리로 차갑게 물었다. 그의 손이 급히 올라갔다. 가. 그냥 진정해. 불을 피하는 쥐처럼 그는 도망쳤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의에 따르면 그는 근처의 싼 모텔에 체크인했고 나를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대. 비참해. 그리고 샨란. 그 생각은 그만이 아니었어. 선의의 아들도 나타났어. 돈도 없고 빌며. 같은 이야기, 다른 사람.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선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 우리는 영원히 숨을 수 없어.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입술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간단해. 우리는 사라지는 거야. 다음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우리는 가방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고 사라졌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 캘리포니아. 우리는 충분히 저축해 두었다. 생존을 위해 일하는 건 그만이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준호와 민수는 서거라. 그 후 몇 년간 우리는 전국을 여행했다. 뉴욕의 활기찬 거리를 산책하고 그랜드 캐니언에 서서 경탄했으며 엘로스톤의 간헐천에 몸을 담그고 하와이의 맑은 물에 발을 담갔다. 그리고 우리의 영상은 진화했다. 더 이상 요리만 찍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의 여정, 탐험한 장소, 경험한 문화, 힘들게 싸워 얻은 자유를 공유했다. 우리는 고정된 일정이 없었다. 영감이 떠오르면 촬영했고 휴식이 필요하면 쉰다. 삶은 마침내 우리 것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의 영상은 수천 명을 감동시켰다. 포트론 씨, 한 메시지에 쓰여 있었다. 당신 덕분에 독한 남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또 다른 메시지에는 제 삶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며 60세의 제 이야기를 다시 쓰기로 결심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말을 읽는 것은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제 옛 삶은 먼 과거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처럼요.
저는 한때 여성이 60세가 되면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삶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내어 떠나갈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거요.